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뭐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돋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밭에서 금방 따온 듯한 아주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깨끗이 빠질까? 또 속이 약한데 먹어도 괜찮을까? 며칠 두면 혹시 시들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신 적이 있었죠? 예부터 이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러왔고 우리 선조들도 겨울 김장철 배추가 귀할 때마다 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가서 속이 편한 반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이후에 미국, 유럽의 병원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할 정도로 과학적 효능이 아주 널리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비타민과 항암 성분을 허비할 수 있거나 복부의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식탁까지 씻고 이 보관하고 먹는 전 과정을 차근히 짚어가면서 양배추의 숨은 가치를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양배추가 약이 되는구나 하고 양배추 박사님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농약의 염려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기사나 몇몇 영상에서는 이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 된 채소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양배추는 씨를 뿌린 뒤에 40일 동안은 잎이 넓게 벌어지면서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편인데요. 80에서 90일째부터는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구라는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레가 침투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약을 쳐도 껍질에 두세 장까지만 닿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잎을 떼어버리고 안에 있는 속의 잎을 먹기 때문에 잔류 농약량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양배추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1% 미만, 그것도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겉잎을 두세 장 정도만 제거한 후 밑동에서 1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으면 그 안에 있는 먼지나 흙, 잔류 농약이 물기를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초는 위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U를 잘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을 때 물이 흐르는 그 식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씻었으니 이번에는 속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양배추 100g 대략 잎 3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평균 40mg 정도인데요. 이 물질은 위 점막 세포의 성장 인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난 점막을 빠르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1960년대에 임상시험했던 기록을 보면 하루 2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약 2주 동안 마신 환자의 65%가 내시경 재검을 했을 때 궤양이 거의 아물었다고 합니다. 또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25에서 30mg으로 브로콜리 새싹에만 살짝 밀릴 뿐 일반 채소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에 해독 효소를 켜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국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양배추 분말을 사료에 5% 정도를 넣어서 약 12주 동안 먹여봤더니 간과 대장 조직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칼륨도 바나나 못지않게 아주 풍부한데요. 100g당 220mg 정도 수준이라 짜게 먹어서 보통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K도 같은 양에 7, 80μg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를 손쉽게 채워서 뼈에 소실을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또 수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그럼 귀중한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려면 조리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U는 70도부터 그리고 설포라판은 140도 정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에 잠길 정도로 삶거나 아주 높은 불에 볶으면 안 되고요. 수증기만 스치듯이 살짝 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냄비에 물 1컵 정도만 붓고 끓이시고요. 물이 끓어서 김이 나면 찐망이나 스테인리스 체에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잎이 얇으면 한 1분 정도, 잎이 두꺼우면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 그대로 식히거나 찬물에 살짝 헹궈서 색을 고정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직은 살짝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이후에 채칼로 곱게 썰어서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된장국 마지막 단계 30초 정도만 휘저어서 넣으면 아삭함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이라면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당근, 사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CCA 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 대신에 착즙기를 쓰시면 불용성 섬유가 걸러져서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럽고요. 주방에 믹서기가 혹시 없으면 강판에 가른 다음에 면포로 짜셔도 무방합니다. 단, 갓 짜낸 주스는 공기나 또 빛, 열에 노출되면 30분만 해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약 2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한 컵씩 바로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나 고추냉이, 또 무처럼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식품은 양배추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되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통겨자, 레몬즙, 꿀을 약 1대1대1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면 톡 쏘는 이 향과 함께 건강 효과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K와 A의 지용성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뼈와 피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1인분의 기름은 5ml 정도 작은 술만 쓰는 손톱만큼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이 식품들은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 양배추에다가 시판 무가당 요거트를 100g 정도 부어서 배추 샐러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룻밤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이 톡톡 튀는 젖산의 발효 풍미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겠죠. 튀김, 삼겹살, 소세지처럼 포화지방과 이 질산염이 많은 고온의 조리식품은 양배추의 해독과 배변 기능을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젓갈이나 액젓, 찌개 국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설포라판의 항염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은 삼삼하게 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위산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 중일 때는 혹시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발효가 급격히 일어나서 트림이나 또 속쓰림이 역설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친 양배추 약 50g 정도를 하루에 2번, 일주일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환별,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생양배추, 양배추즙을 매일 300g 이상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한 끼에 100g, 하루에 총 200g 정도 이하로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인데요. 비타민 K 과다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하루에 약 70g 정도 수준에서 일정량만 꾸준히 드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용량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매일 소량 드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투석중으로 고칼륨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데친 뒤에다가 물에다 한번 헹구어서 칼륨을 50%가량만 제거한 후에 식사당 한 30g 정도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를 잘하는 몸이 찬 냉성의 체질인 분이라면 생채보다는 볶음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 들기름 반 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을 각각 70대, 30대, 20 정도 비율로 섞어서 2분간 뒤적이면 향은 살아있고 속은 따뜻해지는 손난로 반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관 비법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양배추는 호흡량이 적은 저호흡 채소라서 0에서 4도씨에서 통째로만 보관해도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겉잎이 마르고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과 랩으로 이중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심지를 원형으로 약 2cm 정도 파내
쳐낸 다음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심지 구멍에 꼭 끼워줍니다. 양배추 전체를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감싸서 공기의 건조를 막고요, 마지막으로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에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숨구멍을 2-3개 정도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칸에 세워두면 물이 밑동으로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잎이 고무처럼 탱탱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미 반 자른 양배추는 잘린 면이 갈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몬즙을 톡톡 발라주고 이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조각은 채를 썰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누른 다음 냉동하시면 8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해동하지 않은 채로 된장국, 볶음밥, 부침개 넣으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풍성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가 편한 아침 죽입니다. 전날 밤에 찐 양배추 약 80g, 그리고 물에 불린 찹쌀 2큰술 정도, 여기에 물 400ml, 그리고 구운 들깨가루 1큰술,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0분만 저어주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한 양배추 스테이크인데요. 양배추를 두껍게 약 2.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올리브유, 후추, 파슬리를 뿌려서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약간 카라멜라이즈가 되고 속은 촉촉해서 스테이크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도 좋아할 양배추 오믈렛인데요. 잘게 다진 양배추 50g, 달걀 2알, 우유 2큰술, 치즈 1장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반달 모양으로 익히면 색감이 곱고 비린내가 없이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입맛에 맞춘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채를 썬 양배추 약 300g 정도, 여기에 미지근한 소금물, 그리고 배즙 100ml 정도, 여기에 마늘, 생강즙 1작은술, 찹쌀풀 반컵을 섞어서 하루 동안 실온에서 발효한 후에 냉장으로 숙성해서 드시면 속이 화해지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작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숟가락 법칙입니다. 매 끼니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접시에 먼저 담아두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식탁에 빨강색 토마토, 노란색 당근, 초록색 양배추 겉잎, 하얀색 양배추 속잎을 늘어 놓으면 눈으로도 먼저 즐겨서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은 냉장고를 뒤집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채소를 모두 꺼내서 이 양배추와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밥 혹은 비빔면, 그리고 스프에 한번 넣어서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양배추 섭취량은 저절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배추 한 통에는 우리의 위와 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U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설포라판,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나트륨을 씻어내는 칼륨, 그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까지 약봉지 여러 개를 합친 종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2-3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펙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펙틴이 담주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 인한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이므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애호박이 여름만 되면 싼맛에 국 끓일 때 넣는 채소 정도로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록빛 속살 하나에 숨어있던 영양의 무게를 알게 되시면 내일 밭에서 싸우거나 마트에서 집어올 때 이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열이 많아 속이 쓰리고 물만 마셔도 이 손이나 발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애호박을 매일 챙겨 드신 후 2달쯤 지나면 혈압 수치도 소화불편도 푸석한 피부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애호박의 효능부터 부작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장 보러 가서 좋은 애호박 고르는 법, 냉장고 보관 팁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애호박 효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탈수와 열감을 동시에 잡아주는 천연 수분팩이에요. 애호박은 물기가 93%나 돼서 한 컵만 드셔도 물 반 컵 가까이를 마신 셈이 돼요. 근데 그냥 물과 다른 점은 칼륨, 마그네슘, 염소 같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 땀으로 빠져나간 우리 체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먹어 입맛 없고 현기증 나는 여름철이나 애호박국 한 그릇이 보약이라 불러왔죠. 둘째는 위장관계, 위장이나 장 쪽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천연 코팅제예요. 애호박 속 팩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장점막을 젤리처럼 감싸서 자극을 완충하고 장내 유익균에게 먹잇감을 줘 변비를 또 개선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밥 반 공기 대신에 애호박죽을 주면 속쓰림이 3일 내 눈에 띄게 줄어졌다는 임상 사례도 많아요. 소화액을 촉진하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부침개를 늦은 밤에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더라, 이러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혈압, 혈관 청소부 역할이죠. 애호박 100g의 칼륨이 사과의 약 1.2배, 토마토의 약 1.5배예요. 칼륨은 혈관벽에 묻은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내보내니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약 7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그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늦추니 어깨가 뼈근하고 손끝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혈당 관리 도움이에요. 애호박의 혈당 지수는 약 20 안팎이라 밥이나 빵이나 면보다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음식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식후 혈당이 200이 넘는다는 분도 2-3주 섭취 후 약 160 정도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피부, 눈, 노화 방지. 또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잔텐이 우리 눈 망막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비타민 C와 E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들을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여름철 자외선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애호박을 얇게 잘라서 붙이던 이 민간요법도 여기서 비롯됐죠. 여섯 번째는 만성염증 해독제. 이 애호박은 다른 호박류보다 몰리브덴 효소 함량이 높아요. 이 효소는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관절이나 혈관에 생긴 미세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분에게 애호박 발효액을 하루 2스푼씩 드셨더니 4주 만에 그 CRP라는 염증 지표가 약 30% 정도 가까이 내려간 데이터도 있어요. 이처럼 유익한 애호박도 어떤 방식, 어떤 양,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죠.
나왔죠. 먼저 안전 섭취량부터 짚어드릴게요. 콩팥이나 심장이 정상이라면 하루 애호박 약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구워 먹고 찌개 나물까지 합치면 한 끼에 두어 토막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고혈압약이나 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한 개 이하, 만성 신부전 중증이면 반 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섭취 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면, 첫째는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드시면 수분이나 섬유질이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애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말려서 가루낸 뒤에 물에 타서 소량부터 늘리는 방법이 또 좋겠죠. 둘째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혈압이 100에서 60 이하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이나 땀 흘린 뒤 혹은 소금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편이 좋아요. 셋째는 항응고제, 와파린 계열을 복용 중이시면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용량 조절이 또 필요하죠. 주치의와 상의해서 일일 약 50에서 7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음식 궁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는 짝꿍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계란이에요. 계란 노른자 기름기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약 3배에서 4배 높여서 피부나 눈의 항산화 효과가 커져요. 애호박 계란은 합친 저는 부침가루 없이도 촉촉하고 소화도 편안해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애호박의 칼륨과 마그네슘과 만나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고, 된장 한 숟갈 넣을 두부 애호박 된장찌개를 추천하죠. 셋째는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애호박 몰리브덴과 함께 염증 반응을 또 억제해서 관절이나 혈관 보호 효과가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 알리신이 향균력이 애호박 비타민 C와 어우러져 면역력을 또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볶을 때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기름에 먼저 살짝 볶았다가 애호박을 한번 넣어보세요. 반대로 애호박과 상극인 음식도 있겠죠. 무에 있는 이 디아스타제가 애호박의 비타민 C를 파괴하니 비빔밥, 볶음에 두를 한꺼번에 넣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꼭 돼지고기 무 애호박국을 끓여야 할 때는 물을 먼저 넣어 팔팔 끓여서 효소를 열로 불활성화한 뒤에 애호박을 넣으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소금은 애호박의 칼륨과 균형을 잃어서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된장, 국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파, 건새우로 감칠맛을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어떻게 먹으면 흡수율이 쑥쑥 오르나 하는 조리 팁이에요. 첫째는 볶기 전에 기름 코팅 한번 하시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한 큰술에 버무린 뒤에 팬에 넣으면 기름이 골고루 배어서 변색이나 영양 손실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말려서 가루를 내는 방법인데, 두께 약 3mm로 썰어서 일주일 그늘 건조하면 수분이 약 80% 빠지면서 베타카로틴 섬유가 약 2~3배 농축이 돼요. 믹서에 갈아서 밥이나 국, 빵 반죽에 한 스푼씩 넣으면 퍽퍽하지 않고 달큰함이 살아나요. 셋째는 발효액 애호박 슬라이스와 이 올리고당은 1:1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고 3달 정도 숙성하면은 배 유자청처럼 새콤달콤한 발효액이 완성이 되죠. 물 200ml에 발효액 2큰술 잠 몇 알 띄어 드시면 숙취 해소나 관절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애호박 고르는 법도 알아야겠죠. 마트 진열대에서 이제 손에 딱 들어보셨을 때, 첫째, 길이와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끝이 뾰족하거나 배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으면 과수구로 물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껍질색이 선명한 연두빛이어야 수분이 가득한 거고, 택배로 주문한다면 꼭지 부분이 신선한 초록인지 사진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 세 번째는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상처가 없는 거, 흠집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져서 금세 또 시들 수가 있겠죠. 집에 가져오셨다면 또 보관도 관건이죠.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한 겹 싸서 채소간에 눕혀두는 건데, 이렇게 하면 3에서 4일은 약 싱싱해요. 근데 더 오래 두고 싶다면 1cm 두께로 썰어서 소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세요. 볶음이나 국에 넣을 때 해동 없이 바로 넣으면 또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발효용이나 말림용이라면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또 균이 생기지 않고요. 다음으로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는 물 1컵 후, 애호박 가루 작은 한 술,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200ml,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오전 간식 약 10시에는 애호박이랑 사과채 썬 이제 라페 3큰술, 그리고 점심 12시는 현미밥 반 공기, 돼지고기, 애호박 된장찌개 한 대접, 그리고 두부구이. 오후 간식 3시에는 애호박 발효액 2큰술에 이제 미지근한 물 200ml를 타서 같이 한번 드시고, 저녁 6시에는 참치 애호박 볶음덮밥 반 공기 정도 넣어서 볶으면 맛있겠죠. 저녁 후에 7시 30분쯤에는 따뜻한 물 1컵이랑 15분 정도 산책. 이렇게 드시면 하루 애호박 섭취량이 약 250g 안팎이라서 칼륨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소화나 혈당, 혈압 부담이 적겠죠.
애호박은 약 93%의 수분과 이 풍부한 칼륨으로 더위나 부종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효소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베타카로틴이나 몰리브덴 비타민C 덕분에 혈관이나 피부, 간 염증을 잠재워주는 이 침묵의 슈퍼푸드예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혈압저하, 약물 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 신장 혈압 질환자는 반 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계란, 두부, 참치, 마늘,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약효가 배가 되고 무나 과도한 소금과는 멀리 두시길 바래요. 이 신선한 연두빛 매끈한 껍질과 이 단단한 탄력을 기준으로 골라서 신문지 보관을 했을 때 냉장 보관은 3일, 냉동은 썰어 보관했을 때 3주를 한번 기억하세요.